한 인간의 이성과 감정이 어떻게 막 무섭게 충돌하는지를 엿보는 그런 여정입니다. 네, 그럼 서론은 이쯤 하고 바로 화면 띄우겠습니다. 슬라이드 1번 보시죠. 제목이 고전의 탄생,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1774년에 출간됐죠. 괴테가 무려 25세, 아주 젊은 나이에 쓴 서간체 소설입니다. 와, 25세라니 진짜 어리네요. 자, 이 부분을 파헤쳐보죠. 화면의 핵심 문장을 보면요. 이 작품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사회를 향한 저항의 외침이자 낭만주의의 신호탄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네,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을 좀 봐야 하는데요. 아, 계몽주의 시대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때는 합리적인 이성이 제일 중요했어요. 이성이 최고다. 감정은 좀 열등한 거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막 통제해야 되는 그런 걸로 본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소설이 계몽주의의 그 딱딱한 이성 중심주의를 확 깨부수고 감정의 절대성을 선언해버린 겁니다. 와, 그러니까 사회를 향한 저항의 외침이라는 거군요. 그냥 연애하다 슬퍼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네요. 네, 바로 낭만주의의 서막을 알린 엄청난 사건이었죠. 좋습니다. 그럼 다음 장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슬라이드 2번. 질풍노도의 청년 괴테입니다. 독일어로는 슈트룸 운트 드랑이라고 하죠. 네네. 그 화면 내용 보니까 이성만 중시하던 시대에 반항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 질풍노도라는 단어를 보면요.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약간 왜 다들 우아하게 클래식 음악만 듣고 있는데 갑자기 찢어진 청바지 입고 일렉트릭 기타 부수면서 등장한 펑크록 밴드 같다 할까요? 아, 그거 아주 탁월한 비유네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 질풍노도 문학 운동 자체가 기존의 틀을 다 부수려는 시도였어요. 아, 정치, 사회, 문화의 모든 구질서를요? 핵심 문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맞아요. 자연은 중요한 소재가 되었고 모든 구질서를 부정하려 했다고 하잖아요. 인간의 펄떡이는 감성, 자연, 개성 이런 걸 진짜 중심으로 끌어온 거죠. 그렇군요. 근데 슬라이드 3번으로 넘겨보면요. 제목이 소설의 바탕이 된 비극적 실화입니다. 네. 이 엄청난 작품이 불과 14주 만에 쓰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와, 14주요? 3달 조금 넘는 기간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썼죠? 이게 괴테 본인의 실제 경험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 샤를로테 부프, 짝사랑했던 그 경험 말이죠? 네, 그 짝사랑의 고통에다가 자기 친구인 예루살렘이라는 분이 유부녀를 사랑하다가 결국 자살하게 된 그 충격적인 실제 사건이 결합된 거예요. 세상에 친구의 자살이라니 진짜 엄청난 충격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핵심 문장에 나오듯이 이 작품은 괴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자전적 소설입니다. 그 고통을 막 토해내듯이 쓴 거죠. 그래서 14주 만에 폭발적으로 쓰인 거군요. 슬라이드 4번으로 넘겨볼게요. 제목이 서간체 소설의 매력입니다. 네, 편지 형식을 취하고 있죠. 주인공 베르테르가 친구 빌렐함한테 계속 편지를 보내잖아요. 왜 굳이 이런 편지 형식을 쓴 걸까요? 그냥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쓸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 서관체라는 기술이 베르테르의 내적 변화를 전달하기에 매우 적합한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1인칭 시점이니까 더 생생하게 와닿는다는 뜻인가요? 맞아요. 독자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베르테르가 느끼는 그 깊은 절망과 내적 변화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같이 겪게 만드는 아주 영리한 장치인 거죠. 진짜 독자를 그 감정의 소용돌이로 확 끌어당기는 거네요. 자, 그럼 5번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무대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네, 바라힘으로 가시죠. 제목이 바라힘으로의 이주와 자연과의 교감입니다. 도시를 떠나서 이 아름다운 시골로 갔네요. 소박한 사람들과 자연 속에서 위안을 얻는 장면이죠. 핵심 문장 읽어볼게요. 천국 같은 이곳에서 고독은 내 심장에 위안을 선사해주고 지금 같은 젊음의 계절은 종종 두려움에 떠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지. 와, 진짜 평화롭네요. 베르테르에게 자연은 프로스터 배경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을 치유해주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자 거울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6번 슬라이드 보시죠.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간에 대한 성찰. 여기서 갑자기 베르테르가 인간 삶을 막 비판하기 시작해요. 네, 아주 예리한 시선으로 도시의 어른들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약간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본인은 시골에서 힐링하고 있으면서 도시에 남은 어른들을 막 냉소적으로 비판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이게 단순한 냉소가 아니라 아주 깊은 철학적 성찰입니다. 철학적인 통찰이요. 핵심 문장 보면 어른들도 어린애들과 마찬가지로 지상을 정처 없이 비틀거린다고 하잖아요. 네,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맹목적으로 욕만에만 질질 끌려다닌다는 뜻이에요. 이성을 자랑하던 당시 어른들의 허위의식을 확 꼬집은 거죠. 아하, 겉으로는 이성적인 척하지만 결국 가짜 욕망에 허우적거린다 이거군요. 그럼 베르테르가 찾은 진짜 행복은 뭘까요? 7번 슬라이드로 넘기겠습니다. 소박한 일상에서 찾는 구원의 행복이죠. 사진 보니까 완두콩 다듬고 막 양배추 요리하고 그러는데요. 자,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화면의 핵심 문장처럼 솔직하고 허식 없는 기쁨입니다.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이런 소박한 데서 구원을 찾았다. 맞아요. 복잡한 이성이나 사회적 명예 같은 게 아니라 그냥 흙내음 나는 소박한 일상의 평온함. 그게 낭만주의적 태도인 겁니다. 네, 아주 평화롭네요.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확 전환되는 8번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죠. 운명의 시작이네요. 무도회로 가는 길. 마차를 타고 가는데 누군가 경고를 해요. 조심하세요. 사랑에 빠질지도 모르니까. 그녀에게는 이미 약혼자가 있답니다. 와, 벌써 흥미진진하죠. 이 약혼자라는 존재가 아주 중요한 복선입니다. 베르테르가 부딪히게 될 거대한 현실의 벽, 이자 이성의 세계를 상징하거든요. 아, 닿을 수 없는 현실의 벽. 그리고 드디어 9번 슬라이드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군요. 천사와 같은 롯데와의 첫 만남. 네, 그 유명한 장면이죠. 동생이 무려 8명인데 로테가 그 어린 동생들한테 빵을 나눠주고 있어요. 아이들이 제가 나눠주는 빵이 아니면 먹지를 않는답니다. 이 모습에 베르테르가 완전 넋을 잃잖아요. 앞서 6번 슬라이드에서 베르테르가 어른들의 속물적인 세계를 비판했잖아요. 아, 네네. 욕망에 끌려다닌다고 했죠? 그런데 로테의 이 순수하고 헌신적인, 모성애적인 모습을 보세요. 베르테르 눈에는 그 타락한 세계에서 자신을 구원해줄 완벽한 천사로 보였을 겁니다. 아, 그냥 외모에 반한 게 아니라 그 순수함 그 자체에 꽂힌 거군요. 그런데 10번 슬라이드 보니까 육체적이거나 외적인 끌림만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문학과 영혼의 교감입니다. 로테가 예술과 문학에 대해서 막 통찰력을 보여주니까 베르테르가 감탄해요. 그녀가 말을 할 때마다 얼굴에서 새로운 매력과 정신이 반짝이지 뭔가? 두 사람의 영혼이 완벽하게 이어져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냥 첫눈에 반한 수준을 넘어서서 지적으로나 영혼으로나 완전히 주파수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영혼의 쌍둥이를 만난 거네요. 그리고 11번 슬라이드, 무도회에서의 춤과 황홀경, 왈츠를 추면서 세상을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베르테르는 이렇게 말하죠. 그 순간 나는 사람이 아니었어. 번개처럼 이곳저곳을 누비며 춤을 춘다고요? 와, 진짜 완벽하게 하나가 됐는데? 근데 여기서 갑자기 누가 알베르트라는 이름을 꺼내요. 약혼자 이름이요. 네, 아주 치명적인 순간이죠. 여기서 대단히 매력적인 부분은 베르테르가 감정의 최고조, 진짜 이성을 완전히 잃은 황홀경에 있다가 네네. 그 약혼 혼자 이름 한 번에 아주 차가운 현실의 벽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 극적인 대비입니다. 저는 이게 약간 클럽에서 막 신나게 춤추고 있는데 누가 음악 코드를 확 bom바버린 느낌이랄까요? 완전 찬물 끼얹는 충격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그 충격이 12번 슬라이드로 이어지죠. 약혼자 알베르트라는 닫힐 수 없는 현실입니다. 롯데가 알베르트는 훌륭한 신사분이죠. 저와 약혼한 사이나 다름없는 분이고요 하니까 베르테르가 멘붕에 빠지잖아요. 근데 베르테르 대사가 진짜 기가 막혀요. 그 이야기는 완전히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아니 마차에서 분명히 들었잖아요. 이게 바로 감정이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증거입니다. 와, 너무 사랑하니까 뇌에서 그 팩트를 지워버린 거예요. 맞아요. 너무 혼란스럽고 감당이 안 되니까 무의식적으로 그 약혼자의 존재 자체를 머릿속에서 강제 삭제해버린 거죠. 와, 맹목적 사랑이 무섭네요. 그리고 13번 슬라이드, 이 폭풍우 치는 밤의 장면은 정말 로맨틱하면서도 아찔합니다. 폭풍우와 클롭시토크. 네, 무도회장 밖에는 폭풍우가 쏟아지는데 두 사람이 창밖을 보다가 롯데가 클롭시토크 이 한마디를 꺼내죠. 시인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한 단어에 베르테르가 완전히 감정적으로 동화돼 버려요. 수수께끼 같은 말로 전달하고 싶은 감정의 흐름 속에 잠기고 말았네? 이게 무슨 뜻이죠? 클롭시토크는 당시의 그 격정적이고 낭만적인 감정을 노래하던 시인입니다. 긴 설명 없이 그 이름 하나만으로 두 사람이 같은 감정을, 같은 영혼의 울림을 공유했다는 거예요. 아, 굳이 말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이성의 언어를 초월해서 텔레파시처럼 딱 통한 거군요. 그렇죠. 완벽한 영혼의 결합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치기만 해도 난리가 나는 겁니다. 14번 슬라이드 보세요. 스침만으로 요동치는 감정의 폭주.
베르테르는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고 사랑에 매몰되기 시작합니다. 핵심 문장 보면요. 손가락이 어쩌다 스칠 때나 발이 탁자 밑에서 부딪힐 때면 얼마나 큰 흥분감이 내 모든 혈관을 타고 흐르는지 몰라. 와, 아주 작은 접촉에도 혈관이 터질 듯이 전율하네요. 신경망이 너무 예민해져서 일상적인 자극도 감당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감정의 폭주를 제어할 브레이크가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브레이크 고장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삶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로테. 네, 이성은 완전히 배제되고 오직 맹목적인 갈망만 남았네요. 하루 종일 로테를 만나는 것 외에는 소원이 없다. 모든 것이 이 소망 안에 녹아있다네. 하루 온종일 24시간 내내 한 사람만 생각하고 내 삶의 목적에 다 사라진 이 상태. 이게 과연 로맨틱한 걸까요? 아니면 파멸의 전조일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아주 위험한 상태죠.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지독한 집착,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아가 사라져버린 자아상실의 시작입니다. 자아상실이요? 나 자신은 없어지고 로테만 남은 거네요. 네, 오직 맹목적인 갈망만 남은 이 위태로운 상태가 결국 나중에 제2부, 제3부에서 베르테르가 겪게 될 그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아, 드디어 약혼자가 등장했군요. 네, 다른 곳에 머물던 로테의 약혼자 알베르트가 돌아오면서 베르테르의 완벽했던 환상에 쩍 하고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핵심 문장을 보니까 약혼자인 알베르트는 차분한 성격과 높은 인격을 소유한 인간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아주 높은 인격을 가졌죠. 솔직히 이 대목 읽으면서 저는 베르테르가 참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알베르트가 막 폭력적이거나 아주 형편없는 악당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베르테르에게도 내가 로테를 구출해야 해 라는 명분이 생겼을 테고 차라리 싸우기도 쉬웠을 거잖아요. 근데 알베르트는 진짜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완벽한 선의를 가진 연정만큼 절망적인 상대는 없거든요. 내가 분노할 정당성조차 빼앗겨버리니까요. 아, 정당성마저 빼앗겼다? 네, 그 절망적인 구도가 바로 다음 장, 화면 넘겨서 17번 슬라이드에 극명한 가치관의 대립으로 이어집니다. 자, 17번 슬라이드 화면에 띄웠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렌즈가 완전히 다르다는 게 폭발하네요. 핵심 문장을 보면 베르테르는 감정의 절대성을 믿는 낭만적 자아, 알베르트는 질서와 안정을 대변하는 계몽적 자아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대립이 단순히 한 여자를 둔 세속적인 치정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랄까 좀 더 거대한 충돌인 건가요? 그렇죠. 세상을 작동시키는 두 가지 거대한 원리의 충돌이에요. 감정이 이끄는 대로 한계 없이 막 뻗어나가려는 낭만주의라는 거대한 파도가 있는 거고요. 네네. 그 파도가 이성과 질서라는 계몽주의의 아주 튼튼한 방파제에 정면으로 들이받고 있는 형국인 거죠. 아, 방파제에 들이받는 파도. 근데 잠깐만요. 제가 알베르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알베르트는 이미 로테와 약혼한 사이고 사회적인 책임도 다하는 되게 성실한 청년이잖아요. 완벽한 롤모델이죠, 그 시대에. 반면에 베르테르는 남의 약혼녀에게 빠져서 감정만 앞세우는 거고요. 솔직히 현대의 관점, 아니 그 당시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베르테르는 그냥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베르트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완벽한 이성적 롤모델이니까요. 네, 다들 알베르트처럼 살라고 하겠죠. 하지만 베르테르에게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나 어떤 일탈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그 자체예요. 이 둘의 도저히 좁혀줄 수 없는 평행선이 18번 슬라이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럼 화면을 18번 슬라이드로 넘겨보겠습니다. 제목이 자살을 둘러싼 처절한 논쟁이네요. 네, 알베르트가 자살을 어떻게 보는지 핵심 문장에 잘 나와 있죠? 보니까 알베르트가 당신은 모든 걸 너무 과장하고 있어요. 자살을 위대한 행위와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건 나약함의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네요. 상식적인 접근이죠. 솔직히 저도 이 대목에서는 약간 알베르트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상식적으로 자살을 무슨 위대한 행위라고 포장하는 건 좀 억지스럽잖아요. 이성의 세계관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사회적 질서를 파괴하고 문제 해결을 포기하는 가장 불합리한 행위니까요. 알베르트 말이 맞죠. 그렇죠. 도덕적 범죄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베르테르의 항변은 다릅니다.
그는 자살을 이성으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정신적 열병이라고 맞섭니다. 정신적 열병이요? 질병 같은 거라는 뜻인가요? 네, 육체의 병이 아주 깊어지면 결국 목숨을 잃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의 병도 어떤 임계점을 넘으면 스스로 어쩔 수 없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논리죠. 아,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병에 걸려 죽는 거다. 그 임계점에 대한 변론이 다음 장인 19번 슬라이드에 등장하는군요. 네, 19번 슬라이드 본성의 한계와 파멸의 논리를 띄워주시죠. 화면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아주 유명한 문장이 나오네요. 인간의 본성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죠. 인간은 기쁨이나 고통을 어느 정도까지는 견뎌낼 수 있지만 그 한계가 지나치면 파멸하고 맙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입니다. 베르테르의 주장을 쉽게 말하자면 물이 가득 찬 컵 비유와 같아요. 아, 컵이요? 네, 컵에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넘쳐 흐르거나 결국 수압을 못 이기고 컵이 깨져버리겠죠. 와장창 깨지겠죠. 인간이 무너지는 것은 의지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본성이라는 그 그릇의 크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맞닥뜨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베르테르의 항변이에요. 듣고 보니 그럴싸한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의심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죠? 베르테르가 과연 순수하게 인간 본성에 대한 어떤 일반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알베르트라는 절대 뚫을 수 없는 벽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겪게 될 파멸의 명분을 미리 쌓고 있는 걸까요? 아, 자기 합리화 같은 거 말씀이신가요? 네네. 약간 내가 나중에 무너지는 건 내 잘못이 아니라 내 본성의 한계 때문이야 라고 미리 밑밥을 까는 느낌이랄까요? 그 분석의 작품의 맥락에 훨씬 더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건 치열한 철학적 논쟁을 가장한 베르테르의 처절한 내면적 비명이거든요. 아, 비명. 네, 알베르트에게 자신의 끓어오르는 감정을 조금도 이해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고통이 결국 나를 파괴할 거라는 끔찍한 예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정말 결코 섞일 수 없는 평행선이네요. 결국 이 좁혀지지 않는 충돌 속에서 짓눌리던 베르테르는 물리적인 도피를 선택하죠. 화면을 20번 슬라이드로 넘겨보겠습니다. 제목이 고통을 피해 발라훔을 떠나다네요. 네, 사랑하는 여자 곁에 계속 있다가는 자신이 정말 그 컵처럼 깨져버릴 것 같으니까 여행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공사관 비서로 떠나버리죠. 일종의 첫 번째 생존 본능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베르트가 속한 그 이성과 사회적 의무의 세계로 자기도 한번 편입해보려는 눈물겨운 시도 같아요. 하지만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21번 슬라이드를 띄워보실까요? 21번, 관료주의와 귀족 사회의 인습 화면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정말 숨이 막힙니다. 낭만주의적 영혼이 넥타이를 꽉 조여매고 딱딱한 결제 서류에 파묻힌 격이거든요. 상상만 해도 답답해요. 핵심 문장 보니까 상사인 대사가 꼰대 같다고 나와 있어요. 이 늙은 대사도 백작이 자신보다 날 더 신뢰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네. 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험담을 하고. 네, 베르테르에게 관료주의는 단순히 직장 업무가 고된 게 아닙니다. 영혼의 숨통을 조이는 시스템 그 자체예요. 현대 직장인들로 100번 공감할 만한 피곤한 사내 정치이긴 한데 베르테르는 자연 속에서 무한한 자유를 느끼던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영혼이 엄격한 신분제와 규정이라는 딱딱한 틀 안에 억지로 구겨 넣어졌으니까 그 환멸감이 어마어마했겠죠. 결국 이 구조적 마찰은 22번 슬라이드의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사건으로 폭발하고 맙니다. 22번 슬라이드. 시백작 파티의 모멸감. 화면 넘겼습니다.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속이 다 타들어가더라고요. 너무 굴욕적인 장면이죠. 평민 출신인 베르테르가 자신을 아껴주는 백작의 연회에 우연히 남아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귀족들에게 아주 벌레 모드 취급당하고 쫓겨나잖아요. 네, 사람들은 날 시기하던 사람들은 의기양양해 이렇게 말한다네 라며 그를 비웃고요. 백작이 당신을 연회에서 쫓아냈다고 하던데요? 라면서 조롱하죠. 진짜 모멸감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귀족들에게 베르테르는 그저 선을 넘은 건방지고 불쾌한 평민일 뿐이었습니다. 베르테르 스스로는 자신이 그 어떤 귀족보다 풍부한 감성과 뛰어난 지성을 가졌다고 자부했거든요. 자부심이 컸죠, 정말. 하지만 이 꽉 막힌 계급 사회에서는 그런 내면적 가치가 아무 쓸모가 없었던 겁니다. 오직 출신 성분이라는 꼬리표 하나로 존재가 완벽하게 부정당해버린 폭력이었죠. 그래서 23번 슬라이드 사회적 좌절과 결국 사직으로 이어지게 되네요. 화면 띄웠습니다. 네, 결국 뼈저린 계급 차별과 사회적 소외감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던져버립니다. 나는 궁정에 사직서를 제출했네 라고 핵심 문장에 적혀 있네요. 결국 낭만적인 사랑이라는 개인적 차원에서도 실패했는데 이제는 사회적 자아로서도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네요.
세상 어디에도 구가 설 자리가 없어진 셈이죠. 그 철저한 붕괴가 24번 슬라이드에 아주 밀도 높게 응축되어 있습니다. 24번 슬라이드 보시죠. 제목은 철저히 고립된 자아와 지식의 허무입니다. 베르테르가 이렇게 탄식하네요. 내가 아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 내 마음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데 말이야. 정말 깊은 내면적 고독이 느껴지지 않나요? 세상의 어떤 성취나 지식도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절감한 겁니다. 와, 이 문장 진짜 훅 들어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비유를 하나 떠올렸는데요. 어떤 비유죠? 이건 마치 세상의 모든 최고급 최신 앱을 다 깔아두고 데이터도 빵빵한데 정작 내 마음을 구동해야 할 핵심 운용체제, 그러니까 OS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 같은 막막함이에요. 무슨 소용이겠어요? 지금 슬라이드 띄워놓고 공부하시는 당신도 혹시 이 지독한 고립감에 공감하시나요? 완벽히 고립된 자아의 상태를 잘 짚어주셨습니다. 사회적 자아로서 완전히 실패하고 튕겨나간 그가 이제 갈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뿐이겠죠. 유일하게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꼈던 바로 그곳 말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25번 슬라이드에 바라에모로의 귀환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넘겼습니다. 상처 입은 짐승처럼 맹목적인 이끌림으로 다시 돌아왔네요. 그런데 그를 기다린 건 알베르트와 로테가 이미 결혼을 했다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 피난처마저 불타 없어진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26번 슬라이드로 가보실까요? 네, 26번 유부녀를 향한 가질 수 없는 욕망 화면에 나왔습니다.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 완전한 타인, 그러니까 유부녀가 되었다면 단임화하는 게 상식일 텐데 베르테르는 병적으로 집착하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로테가 유부녀라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현실이 오히려 베르테르의 소유욕과 절망을 비정상적으로 자극하게 됩니다. 심리적 기제가 완전히 고장난 거죠. 오히려 결핍이 집착을 부추긴 거군요. 핵심 문장 보세요. 그녀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라고 하죠. 이제 로테는 단순한 사랑의 대상을 넘어섰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고 존재를 증명할 유일한 구원줄이 되어버린 겁니다. 와, 가질 수 없다는 그 완벽한 절망이 사람을 이렇게 갉아먹네요. 하지만 그 구원줄은 현실적으로 절대 잡을 수 없잖아요. 결코 잡을 수 없죠. 그 처참한 결과가 27번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제목이 삶을 잃어버린 빈 껍데기. 이 핵심 문장은 진짜 슬프다 못해 텅 빈 느낌이에요. 나의 삶을 발효시켜 주었던 효모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라고 탄식하죠. 네, 효모가 없는 밀가루 반죽은 아무리 뜨거운 오븐에 넣어도 절대 부풀어 오를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베르테르의 삶도 완전히 납작해져 버린 거군요. 생명력을 상실한 빈 껍데기가 되어서요. 겉보기엔 멀쩡하게 살아 숨쉬지만 내면은 이미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텅 빈 내면에 무엇이 스며들었는지 28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28번 슬라이드 화면 띄웠습니다. 타인의 비극에서 느끼는 동병상련이네요.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이 너무 섬뜩했어요. 어떤 점에서 그러셨나요? 주인을 짝사랑하다 미쳐버린 청년 하이느리히 그리고 베르테르가 이 범죄자와 미치광이의 이야기에 엄청난 공감을 느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이성이 완전히 파괴된 베르테르의 렌즈로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은 그들의 행동을 범죄와 광기로 비난하지만 베르테르는 그들의 억눌린 열정을 보는 겁니다. 열정을 본다. 네, 타인의 비극에 자신의 처절한 미래를 투영하고 있는 거죠. 세상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극단적인 광기 속에서 자기 미래를 엿본 거군요. 결국 그 광기는 베르테르 본인을 덮치게 되네요. 29번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내면의 광란. 절망의 심연 속에서 정신이 완전히 피폐해지고 파괴적 광기에 잠식당하는 과정입니다. 문장만 읽어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것은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고 내 목을 졸라매려고 위협하는 내적인 광란이다. 못 견디겠다. 정말 못 견디겠다. 우울과 폭주하는 감정이 그를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더 이상 어떤 합리적 사고나 이성적 통제도 불가능한 아까 말한 그 컵이 산산조각 나기 직전의 상태죠. 압력이 최고조에 달했네요. 결국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 그는 위험한 결심을 합니다. 30번 슬라이드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파멸을 향한 위험한 결심. 네, 베르테르는 현실과의 타협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오직 사랑이라는 그 한 가지 목적에 자신을 통째로 갈아넣은 결과 유일한 결말로 기울어지게 되죠. 바로 죽음이네요.
핵심 문장이 죽고자 하는 나의 결심을 굳히고 결정하게 된 밤이니까요. 내 마지막 유일한 생각, 죽음에 대한 생각, 그것뿐이었습니다. 네, 세상과 타협하는 대신 자아를 파괴하는 쪽을 선택한 이 낭만적 극단주의가 결국 제3부의 끔찍한 결말로 치닫게 되는 분기점입니다. 31번 슬라이드입니다. 제목이 비극적 겨울과 불안의 고조네요. 네, 일부에서 생명력이 넘치던 바라힘의 봄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묘사된 계절은 황량한 겨울입니다. 슬라이드에 적힌 핵심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불만과 슬픔이 베르테르의 가슴 속에 점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단단하게 얽히면서 그의 존재 전체를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베르테르가 단순히 날씨가 추워져서 우울해진 게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투사라고 부르죠. 문학사에서는 감정이입이라고도 하고요. 아, 자기 마음을 바깥 풍경에 더 씌우는 거군요. 맞아요. 이 단계에서 베르테르는 이미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세상과 소통이 단절된 그의 내면이 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은 거죠. 자신이 텅 비어버렸으니까 자연의 생명력조차 못 느끼고 자신의 그 우울한 자아만 풍경 속에서 확인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통제할 수 없는 내면의 분개가 결국 물리적인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네, 그 장벽이 바로 다음 장면에 나옵니다. 32번 슬라이드로 넘길게요. 제목은 두려움에 떠는 롯데의 선긋기입니다. 시기적으로 크리스마스 이브 전이죠. 베르테르의 광기에 두려움을 느낀 롯데가 결국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화면의 핵심 문장을 보면요. 롯데가 부탁이여 베르테르,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세요. 이런 상태로는 안 돼요. 라고 하거든요. 일부 독자들은 롯데가 여지를 줬다면서 비난하기도 하잖아요. 네, 이른바 어장관리를 했다는 식의 오해죠. 근데 저는 철저히 생존 본능을 느꼈어요. 저 남자의 거대한 우울이 내 삶을 통째로 삼킬 것 같으니까 진짜 황급히 방화벽을 치는 느낌이랄까요? 저도 동의합니다. 롯데는 매우 현명하고 현실 감각이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녀는 베르테르의 감정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는 걸 감지한 겁니다. 아, 사랑이 아니라 딴 걸로 변질되었다고 본 거군요. 맞아요. 베르테르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좀 파괴적인 소유욕으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선긋기는 알베르트와의 평온한 현실을 지키기 위한 아주 정당한 자기 방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당한 방어막이 오히려 베르테르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도화선이 됩니다. 33번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닿을 수 없어 더욱 커진 갈망이라는 제목인데요. 여기서 롯데가 베르테르의 비극적 모순을 아주 날카롭게 꿰뚫어 봅니다. 네, 슬라이드에 있는 대사가 진짜 핵심을 찌르더라고요. 당신은 자신을 속이면서 파괴하려는 의지로 스스로를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나요? 도대체 왜 저를, 다른 남자의 소유인 저를? 베르테르의 비극이 사실은 롯데가 다른 남자의 아내라는 그 불가능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이죠.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흔히 베르테르의 사랑을 손에 닿지 않는 밤하늘의 별을 향한 순수함이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이거 가만히 보면 닿지 않기 때문에 더 미친 듯이 갖겠다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병적인 집착 아닌가요? 밤하늘의 별이라는 비유는 참 낭만적이지만 베르테르의 심리를 정확히 설명하진 못합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그는 롯데라는 인물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헉? 롯데를 사랑한 게 아니라고요? 네, 롯데가 기혼자라는 그 절대적인 불가능성, 영원히 채워질 수 없는 결핍 자체를 사랑한 것에 가깝죠. 인간의 자아는 장애물에 부딪힐 때 오히려 그 비극성에 도취해서 자신의 거대하게 부풀리거든요. 와, 고통받는 자신을 사랑하는 나르시시즘이네요. 그렇죠. 기혼이라는 현실은 베르테르가 자기 고통을 숭고한 비극으로 격상시키는데 완벽한 무대장치였던 겁니다. 그 나르시시즘이 예술과 만났을 때 어떤 끔찍한 파국을 낳는지 바로 다음 34번 슬라이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시안의 슬픈 노래와 마지막 방문입니다. 오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찾아간 베르테르가 롯데에게 오시안의 서사시를 낭독하죠. 절망과 죽음의 정서가 가득한 작품입니다. 핵심 문장을 보면요. 이 구절의 강한 마력이 불행한 베르테르의 마음을 엄청난 힘으로 압도했습니다. 베르테르는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라고 나옵니다.
초반에 그가 사랑했던 게 생동감 넘치는 호메로스였던 걸 생각하면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문학의 마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예술이 파멸의 명분을 제공하기도 하거든요. 호메로스가 햇빛과 생명력이었다면 오시아는 완전히 죽음과 짙은 안개의 세계잖아요. 맞습니다. 베르테르는 지금 자신의 파괴적 충동을 정당화해줄 예술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시안을 빌려 자기 죽음을 장엄하게 포장하는 중인 거죠. 거대한 예술의 파도에 기꺼이 익사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세상에, 그리고 그 익사의 순간 억눌린 감정이 좁은 틈을 만나 폭발해버립니다. 35번 슬라이드, 억눌린 감정의 폭발과 포옹입니다. 시를 읽으며 극에 달한 감정이 마침내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죠. 유부녀인 로테를 강제로 껴안고 키스합니다.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요, 이 핵심 문장, 우리는 함께 죽어야 합니다. 로테, 당신은 이제 나의 것입니다. 이 말이 사랑 고백이 아니라 폭력적인 선전포고 같았거든요. 로테의 의사는 전혀 없잖아요. 정확합니다. 이건 폭력이죠. 타인에 대한 존중이 완벽하게 붕괴된 순간입니다. 나의 것이라는 표현은 상대를 독립된 인격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울 사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아, 사랑의 탈을 쓴 폭력적인 소유욕이군요. 네, 낭만주의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절정이죠. 오직 통제 불가능한 열정이라는 자기 감정만 진리라고 믿는 겁니다. 그 폭력 앞에서 로테가 마침내 영원한 절교를 선언합니다. 36번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로테의 분노와 영원한 절교 선언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로테가 그를 밀쳐내고 방으로 숨어버리죠.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베르테르 씨, 이제 다시는 만나지 않겠어요. 와, 분노와 공포가 섞인 단호함이 느껴져요. 이 선언이 베르테르한테는 어떤 타격이었을까요? 로테 입장에서도 영혼의 주파수가 맞던 유일한 사람을 끊어내는 거라 복합적인 감정이었겠지만요. 그녀는 현실 감각이 단단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선언은 베르테르에게 남은 마지막 현실적 동아줄을 끊어버리는 도끼질이었습니다. 아, 현실과 환상 사이의 줄타기가 완전히 끝난 거군요. 네, 세상과 유일한 연결고리가 사라지고 완벽한 고립의 심연으로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고립 속에서 베르테르의 감정이 너무 차갑게 변해서 놀랐습니다. 37번 슬라이드, 죽음의 결단과 마지막 유서 보시죠. 희명에 꺾인 베르테르가 놀랍도록 담담하고 냉정하게 주변을 정리합니다. 핵심 문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로테. 나는 죽으려 합니다. 난 이 편지를 그 어떤 낭만적 과장 없이 그저 침착하게 쓰고 있어요. 저 진짜 털이 쭉 뼈서더라고요. 아까까지만 해도 미친 듯이 폭주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침착해진 거죠? 죽음이라는 결단이 주는 아주 역설적인 평온함입니다. 역설적인 평온함이요? 우리가 도저히 해결 못할 고민으로 밤새우다가 확 회사를 때려치우기로 결심하면 갑자기 고요해지잖아요. 그런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삶이라는 과제를 포기하고 완벽히 통제 가능한 죽음을 선택하면서 오히려 권력을 되찾은 느낌인 거죠. 와,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시험지를 아예 찢어버리기로 한 거네요. 맞아요. 차가운 도피적 안도감이죠. 그 시나리오의 소품이 다음 슬라이드에 등장합니다. 38번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로테의 손을 겨쳐온 곤총. 여행을 빙자해서 알베르트한테 곤총을 빌리는데 하필 그게 로테의 손을 거쳐서 옵니다. 아주 운명적인 비극성이 강조되는 대목이죠. 베르테르가 유서에 이렇게 썼잖아요. 당신의 손길이 닿았던 곤총이기에 나는 수없이 입을 맞췄습니다. 그대 하늘의 정령이여. 당신은 나의 결심을 확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거 너무 지독한 집착 혹은 물신주의 같아서 약간 무섭기까지 했어요. 심리학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읽힙니다. 생명을 파괴할 차가운 무기에 사랑하는 여인의 체온이 닿았다는 상상. 이건 죽음과 에로스를 완벽하게 결합시키는 섬뜩한 의식이죠. 아, 종교에서 성유물에 입 맞추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이 총을 매개로 영원히 결합된다는 끔찍한 자기 기만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 기만적인 의식의 끝이 39번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비극적인 총성. 시계가 12시를 치는 순간 처음 로테를 만날 때 입었던 푸른 연미복과 노란 조끼를 입고 머리에 총을 쏩니다. 총은 이미 장전해 두었습니다. 자, 이제 되었습니다. 로테, 잘 지내요, 안녕. 파멸적 사랑의 마침표죠. 죽는 순간까지 옷을 맞춰 입고 시계 종소리를 큐사인 삼는다. 여러분, 이거 자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영원한 비극의 주인공으로 자기를 무대에 박제하려는 시도 아닙니까? 완박한 통찰입니다. 이건 자아 소멸이 아니라 극단적인 영속화 시도예요. 초라한 실현남으로 늙어가는 일상을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가장 절정의 순간에 스스로 시간을 멈춰버린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반응은 낭만적이지 않았죠. 40번 슬라이드 띄울게요.
성직자 없는 차가운 장례식. 밤 11시에 성직자 한 명 없이 쓸쓸하게 묻힙니다. 당시 자살은 철저히 죄악시대였거든요. 교회와 사회로부터 완벽히 외면당한 겁니다. 성직자는 한 사람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 마지막 문장이 주는 사회적 단절감이 진짜 엄청납니다. 자기가 연출한 화려한 비극의 끝이 이토록 차가운 무관심이라니요. 베르테르가 평생 인습을 답답해하며 개인의 자유를 찬양했지만 그 사회 구조는 그의 죽음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는 아주 쓰라린 문학적 아이러니입니다. 자, 지금까지 서양의 위대한 낭만주의 비극을 냉정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41번 슬라이드 주목해 주세요. 철학적 재해석, 고통의 원인, 집착입니다. 서양의 비극을 동양의 불교적 렌즈로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네. 슬라이드 보면요. 불교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욕망과 집착에서 참는다. 욕망은 자연스럽지만 그 욕망을 나로 굳혀붙잡는 순간 괴로움이 생긴다. 사랑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마음은 늘 일어났다 사라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불교에서 문제는 그 흐르는 감정을 나의 것 혹은 나 자체로 단단히 굳혀서 영원히 붙잡으려는 집착에 있다고 봅니다. 아, 감정이 변하면 나도 끝난다고 믿어버린 거군요. 베르테르의 비극은 사랑을 잃은 게 아니라 그 맹목적인 집착에 있었던 겁니다. 그 오류가 42번 슬라이드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감정과 자아의 치명적 동일시. 베르테르는 사랑을 관찰하지 않고 감정 그 자체를 자신이라고 부릅니다. 네, 감정을 잠시 머무는 상태로 보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거 마치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데 하늘이 나는 구름이다, 나는 비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감정은 지나가는 날씨인데 날씨랑 자기를 동일시한 거잖아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화가 날 때 내가 화났다가 아니라 내 안에서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다라고 관찰해야 하거든요. 자기를 텅 빈 하늘로 둬야 하는데 통제 불가능한 허리케인으로 만들어버렸네요. 감정과 자아를 융합시켜 버렸기 때문에 폭풍이 갈 곳을 잃자 자아도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깊은 철학적 진실이 43번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43번 띄울게요. 무아를 망각한 비극.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는 고정된 단은 없으며 감정 또한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여기서 잠깐 제동을 걸어볼게요. 네, 어떤 반론이실까요? 낭만적 사랑이란 결국 내 전부를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나라는 게 그저 변하는 흐름에 불과하다고 쳐버리면 그 뜨거운 사랑의 진정성 자체가 좀 무의미해지는 거 아닌가? 아주 예리한 질문이네요. 하지만 불교의 무아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를 고집하지 말라는 뜻이죠. 고집할 때 오히려 사랑이 폭력적으로 굳어지니까요. 아, 베르테르는 비극적 주인공이라는 단 하나의 정체성만 꽉 움켜쥔 거군요. 맞아요. 유연함을 잃은 단단한 자아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부러지거나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좀 더 도발적인 질문 해볼게요. 44번 슬라이드입니다. 해탈이 아닌 집착의 완성. 예전에 독자들이 베르테르를 따라하면서 모방 자살을 엄청 했잖아요. 죽음으로 세속의 굴레를 벗어던진 낭만적 해당이라고 본 건데요. 불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봅니까? 불교의 눈으로 보면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해탈이 아니라 이기적 집착의 완결입니다. 해탈이 아니라고요? 네, 해탈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얻어지는 깊은 평안이거든요. 베르테르는 삶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우주의 법칙을 끝내 인정하지 못했어요. 판을 바꿀 수 없으니까 홧김에 체스판 자체를 엎어버린 아주 나약한 자아의 앙탈인 거죠. 홧김에 엎어버린 체스판이라 귀에 확 꽂히네요. 자, 이제 마지막 45번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고요한 인과의 풍경. 아까 성직자 없는 쓸쓸한 장례식 봤잖아요. 기독교에서는 그게 철저한 파문이었는데 여기 핵심 문장을 보면 구원도 심판도 없는 고요한 인과의 풍경이라고 합니다. 네, 서양의 신중심 세계에서는 외부의 절대자가 심판을 하죠. 하지만 불교의 인과율, 즉 업의 시선으로 보면 외부의 주재자가 없습니다. 그 칠흑 같은 밤과 외로운 무덤이 외부의 벌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맹목적 집착이라는 원인이 자기 파결하는 결과로 그대로 맺힌 것일 뿐입니다. 누구 탓도 할 수 없이 자기가 지은 업의 무게를 스스로 홀로 감당해야 하는 냉엄한 인반의 자리를 보여주는 거죠.
와, 구원도 심판도 없이 홀로 서는 자리. 정말 서늘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네요. 그 장오노레 프라고나르의 도둑 맞은 입맞춤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화면에 첫 번째 슬라이드 띄워주셨는데요. 1787년,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직전에 그려진 그림이고 에르미타즈 박물관에 있죠. 네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 대혁명 직전이라는 시대적 배경이거든요. 이게 그림의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아, 그 시대 배경이요? 왜 그게 핵심인 거죠? 그 시대 자체가 약간 이 그림에 보이지 않는 압력밸브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귀족 사회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그 위태로움이 찰나에 들킬 것 같은 미래의 긴장감으로 확 치환된 거죠. 아, 그런 거구나. 그럼 바로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죠. 와, 화면이 반쯤 열린 문을 경계로 딱 갈라져 있어요. 그쵸? 공간이 아주 명확하게 나뉘잖아요. 저 문 너머 어른들이 차드놀이하는 쪽은 이성과 관습의 영역이고요. 네네. 이쪽 방은 타인의 시선을 피해서 입을 맞추는 그 통제 불가능한 열정의 영역인 거죠. 이 대비가 진짜 절묘해요. 진짜 이 극적인 경계를 보니까 막 스릴러 영화에 나오는 화면 분할 기법 있잖아요. 긴장감 극대화하는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터지기 직전에 고압 압력솥 같기도 하고요. 와, 스릴러 화면 분할 비유 진짜 딱이네요. 그럼 세 번째랑 네 번째 슬라이드를 같이 띄워놓고 한번 볼까요? 오, 네 번째 슬라이드 조명 진짜 특이하네요. 그쵸. 프라고나르가 여기서 미학적으로 엄청난 융합을 시도하거든요. 당시 유행하던 관능적인 로코코 양식에다가 그 베르메이르 같은 17세기 네덜란드 회화의 빛 묘사를 섞어버린 거예요. 네네. 그 극사실주의적인 빛 말이죠. 맞아요. 이 강한 명암 대비, 그러니까 키아로스크로 기법을 써서 사선 구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역동성이랑 불안감을 엄청나게 끌어올려요. 저 질문 하나요? 이 대각선으로 확 쏟아지는 빛을 보니까 그 밀회 현장을 급습해서 덮치는 경찰의 스포트라이트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경찰의 스포트라이트. 와, 표현 너무 좋은데요? 진짜 딱 그거예요. 숨기고 싶은 걸 강제로 드러내버리는 폭로에 비친 거죠. 와, 소름이네요. 다음 다섯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이 여성 자세가 정말 기묘해요. 시선이랑 손은 밖을 향해서 막 방어적인데 방어적인데 그 하체는 어때요? 네, 하체는 이미 청년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어요. 본능적인 거죠, 이거.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성과 본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시각적 딜레마거든요. 머리로는 밀어내는데 몸은 이미 끌려가는 그 모순. 아, 진짜 디테일 미쳤네요. 그리고 바로 여섯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면 와, 이 크림색 실크 드레스 진짜 질감이 눈부시네요. 당장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날 것 같아요. 그쵸. 엄청 사실적이죠. 근데 이게 그냥 예쁘게 그린 게 아니고요. 당시 평민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귀족 계급의 극단적인 물질적 사치를 과시하는 장치예요. 아, 그러니까 곧 사라질 그들의 헛된 풍요 같은 거군요. 이제 일곱 번째 슬라이드로 가볼까요? 소품이 나오는데 바닥에 축 떨어져 흐트러진 숄이랑 그 아래 무거운 카펫이 보여요. 네, 그 두 개가 또 완벽한 대비를 이루죠. 제가 보기엔 이 숄은 뭔가 순식간에 일어난 일탈의 흔적 같고 그 아래 화려한 카펫은 그들을 짓누르는 견고한 안정감, 그런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완벽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모아서 마지막 여덟 번째 매핑 매트릭스 슬라이드를 띄워볼게요. 오, 문학 작품이랑 연결하는 편이에요. 네, 이 그림 구조를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랑 연결해보면 진짜 딱 맞아 떨어집니다. 문 너머의 그 엄격한 현실이 약혼자 알베르트라면 대박. 그럼 문턱을 넘어서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는 저 청년이 바로 질풍노도의 베르테르가 되는 거네요. 완벽한 은유네요, 진짜. 그렇죠. 그냥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시대의 긴장과 인간의 모순이 겹겹이 쌓인 엄청난 작품인 겁니다. 와, 오늘 슬라이드 넘기면서 보니까 사회 규범을 피해서 폭발하는 그 찰나의 열정이 얼마나 강렬한지 제대로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지금 안온한 현실의 알베르트와 통제 불가능한 베르테르 중 어느 쪽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나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